민주공화국이란 어떤 질서냐? 민주공화국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치입니다. 법치.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사람들에게 경쟁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마음껏 경쟁해라,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경쟁할 수 있는 자유와 수단은 어디까지냐?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음껏 경쟁하라, 이것을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됩니다. 그렇죠?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되는 것. 그런 사회가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냐? 권위주의 사회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는 게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냐? 독재, 전체주의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금지되고 법률이 허용한 것도 금지된다. 이게 법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독재, 전체주의 국가는 이게 무엇이 허용되어 있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처벌하고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것이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복지는 뭐냐? 경쟁을 시키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경쟁을 시키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어떤 자연계에서도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어미 이런 다른 새끼를 자기가 돌봐주는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제도는 매우 이타적인 제도입니다. 능력이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어서 돈 없고 못 살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제도잖아요. 근데 다윈주의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체는 다 이기적입니다. 인간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경영학 공부할 때 늘 그걸 전제로 하고 하잖아요.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경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의 밑바닥에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공리, 악시옴, 무증명 명제, 증명하지 않고도 진리로 참으로 인정하는 명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도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또한 동물들은, 심지어 식물들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죠. 악어와 악어새. 동물들도 이타적인 행동을 합니다. 인간도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이기적인 동물들이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 복지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 행동을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복지제도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의 복지제도는 마음껏 경쟁하라, 이기도록 노력해라, 지면 손해다, 지면 너 망하는데, 그러나 너가 졌다고 해서 네 자식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부모를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너가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도록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 네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너가 재기할 때까지 너를 사회가 돌봐줄게. 그 대신 네가 잘 나갈 때는 너도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복지제도입니다. 동물들이, 이기적인 동물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다윈주의적으로 볼 때. 다윈주의적이라는 것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동물계에서 가장 흔히 보는 이타적 행동은 유전적 근친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이타 행동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은 모든 동물한테서 볼 수 있죠. 새들도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알을 까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또 유료는 낳아서 젖을 먹이고 커서 혼자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엄청난 이타 행동을 합니다. 동물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지만 까마귀나 이런 것처럼 가끔씩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유전적으로 근친관계에 있을 때는 이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근본적인 이론입니다. 왜 이타 행동을 할까? 우리들의 본능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유전적 근친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웁니다. 두 번째가 호혜성. 첫 번째는 유전적 근친성입니다. 두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기대. 내가 잘해주면 쟤도 잘해줄 거야. 이 기대가 있으면 이타 행동을 해요. 악어와 악어새, 상리공생은 보통 이런 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이타 행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구한테 잘해주면 내가 어려울 때 저 친구도 나를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평판. 예,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안겨줘요. 그 배우자를 구할 때, 길 가다가 이렇게 어떤 불우한 사람을 봤을 때 잘 도와주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남학생이 둘이 있다고 할 때 하나는 혼자만 공부하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줘요. 이 여학생들 사이에 누가 인기가 있을까? 틀림없이 잘 도와주는 남학생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reputation,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구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이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기적 행동이 바로 이타 행동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 효과. 내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주 관대한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것을 전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때 뭘 하죠?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어떤 사람이 이 전북대학교에 100억 원을 기증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효과가 납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죠? 그것이 자기에게 또 자기가 관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우위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타 행동을 다윈주의적으로 해석하는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복지제도는 바로 이 호혜성에 대한 기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민주공화국은 법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시스템과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좋은 복지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를 예를 들면, 뉴턴은 조사나였습니다. 조사나. 한 8달, 우리말로 하면 팔삭동이에 해당하죠. 체중이 1kg을 조금 넘었다고 할 정도죠. 얼마나 작았냐 하면 1리터 들어가는 유리컵에 넣으면 쏙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병약하게 태어난 뉴턴이 살아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임 하는 게임의 소리와 어떤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동작 이런 것들이 일치돼서 나타나죠. 그런 걸 만들 때 전부 뉴턴이 만든 법칙들을 응용해서 다 만듭니다. 뉴턴이 만약 그런 조산화를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위생적인 조건과 가정적 환경을 갖지 못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러면 뉴턴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재능이 주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23쌍의 염색체가 감수분열하고 또 다른 배우자의 몸속에 있는 23쌍의 염색체가 감수분열해가지고 그것이 수정란을 한 세포의 수정란을 만들 때 합쳐질 때 그때 모든 것이 일단 결정되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같은 부모 밑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다 다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DNA가 자기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다 찾아서 그것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사회, 신분제 사회, 독재국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사회, 복지제도가 전혀 없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빈곤층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거나 쓰러져가죠. 또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경쟁의 기회를 법치주의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누구나 그런 경쟁에 뛰어들 기회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다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민국가가 다른 형태의 국가에 비해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보수파들, 보수정당, 또 사회다윈주의를 추종하는 보수 지식인 이런 분들은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에서 끝없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이유 때문에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쟁력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 국가 경쟁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튼튼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당신이 반대하는 그 복지제도, 당신이 없애라고 요구하는 그 복지제도를 없앰으로써 누구일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수십만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아이가 그냥 묻혀져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에서 저는 다윈주의적 관점에서 복지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애국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질서를 잘 발전시키고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복지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기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년 동안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공직에서 일했는데 국민들을 별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이제 공직에서 해고됐죠. 예, 공직에서 해고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의 비정규 교수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연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장관은 6개월, 한 달만 해도 평생 연금 나온다는데 이런 말 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이제 공직에서 이제 해고된 지 아직 6개월이면 6, 7, 8, 9 아직 5개월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신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법치주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보면서 답답해. 그게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도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겠다. 법치를 확실히 하겠다. 법치만 잘 돼도 경제 성장률이 1%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법치가 뭡니까? 법치라는 것은 국민이 법 잘 지켜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국민은 물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뭐냐? 국가 권력자들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에 그냥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보죠. 여러분, 우리 헌법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단락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 구조에 관한 것. 기본권에 관한 것들은 국민은 이런 권리가 있다, 자유를 누린다, 뭐 국가는 이걸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국가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은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어떻게 뽑는다, 대통령 권한은 뭐다,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뽑는다, 어떻게 뽑는다, 국회의원 숫자는 얼마로 한다, 이런 것들이 권력 구조에 관한 겁니다. 이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은 법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위에선 국가 권력 사이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단순히 그걸 말하는 거죠. 절차 규정들. 핵심은 헌법 제11조부터 시작됩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평등했죠. 신분 제도가 있거나 이럴 때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거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평범한 대학생까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을 쟁취하는데 5,000년이 걸린 위대한 선언입니다. 11조 2항은 사회의 축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식으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 회장님이라도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조폭동원해서 패도 금방 나오고 그러잖아요. 수천억씩 회사 공금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금방 사면 되죠. 제도로서 특수계급을 창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법칙을 흔드는 일이죠. 실제로 신분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 사회적인 계급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걸 다 없애야 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제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존재를 서술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법이 아니고 헌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를 선언하고 있는 성문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평등하도록 하라는 뜻이죠. 평등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헌법 11조 1항을 근거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쭉 나와서 압수수색, 구속, 변호인의 조력 쭉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지루한 문장 같지만 나를 판사의 영장 없이는 누구도 잡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권리입니다.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일본 총독이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여버려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쥐도 새도 모르게 아들, 딸이 잡혀가서 부모가 그 아들,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한 달, 두 달을 보내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때도 우리 헌법에는 이 조항이 있었거든요. 헌법은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게 좀 흔들흔들 하던데. 그 다음에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중국 국민들은 아무나 베이징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죠.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체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인간에게 허용된 것은 이제 200~300년도 되지 않는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겨우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예, 이것도 옛날에는 백정의 아들은 백정을 해야 되고 기생의 딸은 기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위대한 선언이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검사가 영장을 들고 오지 않으면 우리 집을 수색하지 못해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등등 쭉 가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21조입니다. 21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 2항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시면 이 집회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다, 이런 말들을 국가 공무원들이 막 합니다. 국가는 집회 결사를 허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다음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3권 등등 쭉 내려가서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37조, 여기까지 쭉 다 권리에 관한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뜻은 헌법에 국민이 무슨 자유를 누린다고 되어 있지 않아도 국민이 법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만 아니면. 그리고 이어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로만 헌법이 규정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국가안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말 불가피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그런 제약에 그쳐야지, 본질적으로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입 다물게 만드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문명을 이룬 것이 이미 5,000년이 됐습니다. 국가 형태의 문명을 이룬 것이. 이 5,000년 내내 국가 권력과 그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죽이고 박해하고 재산을 빼앗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시민혁명이고,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민주공화국이고,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국가와 국가 권력자가 그와 같은 짓을 국민에게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놓은 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권력 행사를 법에 따라서,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여러분 말 들으세요. 안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유모차 아줌매들 데려다가 조사하고, 그죠? 질서유지했던 예비군들 데려다 조사하고, 조중동에 광고 씌는 기업들에 대해서 물건 사지 말자고 글 올렸다고 네티즌들 잡아가두고, 이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 대한 2차 불매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구속시켜 놓고 검사가 피해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피고인이 자기 자신이 어느 기업의 누구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경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의 밑바닥에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공리, 악시옴, 무증명 명제, 증명하지 않고도 진리로 참으로 인정하는 명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도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또한 동물들은, 심지어 식물들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죠. 악어와 악어새. 동물들도 이타적인 행동을 합니다. 인간도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이기적인 동물들이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 복지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 행동을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복지제도. 이 민주공화국의 복지제도는 마음껏 경쟁하라. 이기도록 노력해라. 지면 손해다. 지면 너 망하는데, 그러나 너가 졌다고 해서 네 자식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부모를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너가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도록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 네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질서냐? 민주공화국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치입니다. 법치.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사람들에게 경쟁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마음껏 경쟁해라,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경쟁할 수 있는 자유와 수단은 어디까지냐?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음껏 경쟁하라. 이것을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됩니다. 그렇죠?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되는 것. 그런 사회가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냐? 권위주의 사회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는 게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냐? 독재, 전체주의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금지되고 법률이 허용한 것도 금지. 자식을 키웁니다. 두 번째가 호혜성. 첫 번째는 유전적 근친성입니다. 두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기대. 내가 잘해주면 쟤도 잘해줄 거야. 이 기대가 있으면 이타 행동을 해요. 악어와 악어새, 상리공생은 보통 이런 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는 이타 행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친구한테 잘해주면 내가 어려울 때 저 친구도 나를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평판. 예,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안겨줘요. 그 배우자를 구할 때, 길 가다가 이렇게 어떤 불우한 사람을 봤을 때 잘 도와주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남학생이 둘이 있다고 할 때 하나는 혼자만 공부하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줘요. 이 여학생들 사이에 누가 인기가 있을까? 틀림없이 잘 도와주는 남학생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게 법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독재 전체주의 국가. 이게 무엇이 허용되어 있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처벌하고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것이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복지는 뭐냐? 경쟁을 시키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시키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어떤 자연계에서도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어미 이런 다른 새끼를 자기가 돌봐주는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제도는 매우 이타적인 제도입니다. 능력이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어서 돈 없고 못 살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제도잖아요. 근데 다윈주의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체는 다 이기적입니다. 인간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경영학 공부할 때 늘 그걸 전제로 하고 하잖아요. 너가 재기할 때까지 너를 사회가 돌봐줄게. 그 대신 네가 잘 나갈 때는 너도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복지제도입니다. 동물들이, 이기적인 동물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다윈주의적으로 볼 때. 다윈주의적이라는 것은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동물계에서 가장 흔히 보는 이타적 행동은 유전적 근친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이타 행동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은 모든 동물한테서 볼 수 있죠. 새들도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알을 까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포유류는 낳아서 젖을 먹이고, 커서 혼자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엄청난 이타 행동을 합니다. 동물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지만 까마귀나 이런 것처럼 가끔씩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유전적으로 근친관계에 있을 때는 이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근본적인 이론입니다. 왜 이타 행동을 할까? 우리들의 본능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유전적 근친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복양하고